예, 반갑습니다. 저 금방 소개받은 유국현입니다. 금방 이제 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요즘 각 제조업체, 포스코,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조선소, 건설회사 이런데 이제 강의를 많이 좀 다니고 하는데 제가 이 법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노동법을 전공하는 교수분들하고 쭉 같이 얘기를 나눠봐도 도대체 이런 법이 이게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 이 법 자체가 위헌성 소지가 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위헌 결정은 안 났지만 그래서 이게 크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자체가 허점투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별거 아니다. 큰 틀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별거가 아닌 건지는 이렇게 내용을 이제 법을 자세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고는 교과서에 있는 이 원고는 보면은 뭐 논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다 뭐 처음부터 보고 그렇게 할 게 아닐 거고요. 쟁점만 좀 설명을 드리고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상자가 누굴 건지 쉽게 얘기하면 광업소라든지 거기는 대표이사가 책임질 건지 아니면 거기 안전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사람이 질 건지 광업소장이 질 건지 등등 책임의 주체에 관한 부분이 있고 쟁점이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 건지 요건이 구성 요건이 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산보안법하고 관련되는 문제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론될 수 있는 법이 광산보안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한 4개 정도 법률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건지 미리 해놔야 될 게 뭔지 그 관계만 좀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한 시간 한 반 정도는 그 법령에 대한 해설을 좀 말씀드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한 2, 30분 정도 Q&A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황당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지금도 뭐 일 때문에 또 여기 일 끝나면 내일 가야 되는데 경북 봉화에 봉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봉화중고등학교. 거기에서 아주머니가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여름 얘기입니다. 여름 8월에 일어난 일인데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죠. 60 되는 아주머니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당연히 그냥 청소 용역업체에다 맡겼거든요. 청소 용역업체 맡겨가지고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안 썼으니까 곰팡이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 기숙사 내부 청소 좀 해달라고 해서 180만 원에 주고 그러니까 경북 영주에 있는 청소 용역업체에 와서 청소하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리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는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요. 업체에 맡겼고 거기서 안전 조치 안 해서 떨어졌으려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영주 노동부에서 교장 선생님을 입건했다고 나와라. 근데 입건하고 나서 나와라 할 때는 출석요구서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체포란 말하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잖으신 어른이 그래서 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물론 그 구성 요건이 해당이 안 돼요. 교장 선생님 처벌 대상은 아닌데 물론 그거는 이제 소명을 하면 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지뢰에 이렇게 검토고 그럴 필요는 없다. 내용을 알고 보면 간단하다. 그래서 그 간단한 내용 우리가 법을 보면서 뭐 입법 취지고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중요한 내용 요지만 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원고를 보기 전에 글씨 크기만 되거나 우리가 이 보드가 좀 글씨 크게 좀 하나 쓸게요. 어떤 게 우리가 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크게 좀 쓸게요. 자, 폭행죄가 됐든지 아니면은 도둑질하는 절도죄가 됐든지 아니면 살인죄가 되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관련되는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또 광산보안법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법 위반죄, 중대재해법 위반죄, 그러면 모든 죄, 이런 모든 죄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범죄 성립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형사법 교과서에는 한 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는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이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것 중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식, 도의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관계.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어떤 게 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게 해당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인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엔드로서 성립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죄가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그러면은 우리가 저도 노동부에서 실무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이와 관련되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광산보안법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어떤 게 죄가 되려면은 구성요건 해당성, 인식, 인과관계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물론 이거 말고도 나머지 5개가 있는데 그거는 일상적인 경우에 쓰이는 그거는 구성요건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사건을 수사하는 노동법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 일반 형법을 수사하는 경찰관 그거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유무죄 여부를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보는 거는 뭡니까? 범죄 성립 조건 해당되는지 요거를 보는 겁니다. 요거. 그럼 우리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죄가 안 된다. 어떤 법? 모든 법.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광산보안법, 음상과실치사죄, 폭행, 절도, 강도 모든 죄. 그럼 우리가 어떤 법령을 이렇게 형사벌 법규를 볼 때는 항상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자, 뭐 구성요건 우리가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말 중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죄형 법정주의. 글씨가 보일란지 모르겠습니다. 죄형 법정. 필요하면 우리가 한자를 좀 써야 되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광업은 알겠어. 근데 광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뭔가 해자가 바다 해자인가? 무슨 해자인가 저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더니만 해롭다라는 그 해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놓으니까 한자로 딱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광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독성물질이나 뭐 이런 걸 처리하는 공단이겠구나. 한자를 요즘 안 쓰니까. 그래서 죄형 구성요건 하는 거는 결국은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위반해야 되지. 사람이 죽었다. 자, 지금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의무사항이 몇 가지가 쭉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회사가 취해야 될 조치사항. 그 회사가 취해야 될 그 조치사항을 위반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게 처벌 대상이거든요. 법에서 규정한 걸 위반했을 때 사람이 죽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규정된 거를 위반해서 죽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거 사람은 죽었지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중대재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는 중대재해가 맞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었어야 돼. 그게 이제 밑에 때문에 하는 게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인과관계. 중대재해처벌법에는 10가지 의무사항이 있어. 근데 그거를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과관계가 없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사건은 법학자들, 대학에서 법대 교수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이거는 기소되면 거의 무죄 난다라고 이제 보고를 있습니다. 또 나중에 위헌 심판도 들어갈 거고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이따가 좀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성립 조건 중에서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법률 규정을 자세히 보자 그 얘기입니다.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우리가 그 법 중에서 저런 법이 있습니다. 그 축산물 가공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축산물 가공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법에 보면은 집에서 기르는 돼지, 양, 소, 닭, 집에서 기르는 짐승,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이거를 잡아먹을 때는 허가받은 도축장에 가서 잡아먹으라. 집에서 함부로 소 잡고 돼지 잡고 잡아먹으면 처벌하겠다. 라고 하는 법이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보면은 집에서 잡아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법에 열거를 쭉 하고 있는데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죄형 법정주의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함부로 잡아먹지 말아야 될 동물의 종류를 법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가 있고, 그 다음에 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고, 뭐 닭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 시골에 가면은 아직도 돼지나 닭 같은 건 시골에서 잡아먹고 하죠. 아직까지 소 잡는 게 엄청 드물지만, 물론 뭐 내 소, 내 돼지, 내 닭을 잡아먹어가지고 큰 죄는 아니죠. 뭐 위반 한들 뭐 벌금 한 2, 30만 원 내는 그만이 될 건 아닌데 어쨌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법에 보면은 소, 돼지, 양, 닭 이런 거를 함부로 잡아먹지 말아라. 그걸 잡아먹으면 처벌하겠다라고 한 게 축산물 가공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잡아먹은 게 염소를 잡아먹었어. 염소. 자, 염소를 잡아먹어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무죄가 났어. 그러니까 법원까지 갔다는 게 뭡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를 했죠. 야, 함부로 집에서 왜 염소 잡아먹고 하느냐. 요즘도 시골에서 염소 잡아먹고 그러지 않나요? 뿔을 잡고 바게스에 물 받아가지고 그래야 노린내 안 난다고 당근 잡아먹잖아요. 아직도 시골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법원에서 염소를 잡아먹는 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어. 무죄 판결문이 이유가 요지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법에서는 소, 돼지, 양을 잡아먹지 말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잡아먹은 건 염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무죄 판결 난 이유는 염소는 양이 아니다. 법에 염소가 없다 이 얘기라고.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비슷하다고 같이 취급해서 형사벌을 둘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법에서 명확하게 딱 정하고 있는 그 법규를,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벌 법규를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물리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라. 물리 있는 그대로. 이거를 가지고 형사벌 법규를 해석할 때 유추 해석을 하거나 확대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염소를 양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발톱 2개 있고 뭐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염소하고 양이 비슷하지. 그러면 입법 취지로 보면은 염소 잡아먹는 것도 처벌해야 돼. 입법 취지로 보면은. 그런데 법에서 염소라는 건 없어. 말이. 양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보면은 10가지, 한 12가지 정도 의무사항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사항만 준수하면은 조금 오버해서 처벌한다거나 아니면 야 사람 죽었으니까 촉대 매야지 이런 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우리가 법령 문구를 볼 때는 항상 법률 그 문구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법령 문구를. 그래서 참고로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되는 얘기인데 어떤 건설 현장에 이렇게 제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요 밑에 이 정도 높이 되는데 유공발판이라고 해서 구멍이 뚫린 철판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유공발판 밑에 한 요 정도 밑이니까 한 40cm 밑에 정도 거기에 옆에 공사 중인 현장이니까 시멘트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철근이 안 잘린 상태로 이렇게 쭉 서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인부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실족해가지고 발을 흩어져서 여기에 목이 찔려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시멘트에 나와 있는 철근에 떨어지면서 목이 콱 찔리니까 이제 바닥출혈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얘기가 야 여기 철근 끝에다가 시멘트로 된 캡 모자처럼 생긴 거 시멘트로 된 캡을 딱 씌웠었으면 그럼 사람 안 죽을 거 아니냐. 맞죠 그거는. 캡을 씌우면 안 죽어. 뭐 떨어지더라도 목에 멍이야 들겠지만 팍 찔려서 피가 날 일은 없죠. 캡을 씌웠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동부에서 안전조치를 안 했다라고 처벌을 하려고. 그런데 철근 캡을 씌우라는 게 법이 없습니다. 그걸 씌우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철근 캡을 씌우라는 게 법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방산안전법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이 사안이 생기면 항상 먼저 법문구를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법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법문구를 자세히 보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죄의 종류 중에서 특수란 말 들어간 거 있죠. 그죠? 특수폭행, 특수절도, 특수광고, 특수폭행은 뭡니까? 패는 방법이 뭐 스페셜하면 특수폭행인가? 그러면 특수란 말 들어간 특수절도.
아,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훔쳤길래 특수하게 훔쳤나? 말이 좀 이리 현실하고 다른데 특수절도, 특수폭행, 특수광복하는 거는 두 놈 이상이 하거나 연장 들고 하거나 그게 특수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도 보면은 특수강도라는 말이 보면 요즘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버스터미널이나 파출소 앞에 가면 지명 수배자 하는데 특수강도는 있지만 그냥 강도죄로 수배된 사람 거의 없죠. 다 특수강도야. 강도할 때는 칼 들고 들어가잖아요. 연장 들었으니까 그래 특수강도야. 별거 아닙니다. 아니면 절도도 특수절도라는 거는 뭔가 하면 한 놈은 망보고 한 놈은 담 뛰어넘었다 이 소리입니다. 두 놈 했다 소리거나 아니면 도라이버로 문 따고 들어갔다. 문이 그냥 열려있는 데서 룰로 들어가 훔치면은 절도. 도라이버로 따고 들어가면 특수절도. 아니면 한 놈이 망보고 한 놈이 담 넘고 이러면 특수절도. 그러면 거기서 특수의 요건 중에 하나가 흉기를 소지하면 특수란 얘기 했잖아요. 흉기. 특수강도에서 흉기를 소지하면 특수야. 그러면 흉기가 뭐냐? 칼이나 총이 흉기라는 거는 보건국회에 누가 다 인정해. 그럼 어디까지가 흉기일까? 삐죽한 젓가락 같은 거 이걸로 사람 위협하면 위험할 수 있어. 그거는 또 흉기일 수도 있겠어. 나무젓가락은 또 흉기일까? 이런 이제 개별 사안에 있어가지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 그런 거는 결국은 법 해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인이라든지 본인은 그런 일이 되게 없겠습니다만 주변에 친지나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항상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한테 먼저 가지 말고 먼저 법을 찾아보세요. 법을.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경찰관서든지 노동부든지 무슨 일이 생기고 오라고 하면 내가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무슨 법 몇 조를 위반했느냐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조항을 찾아보면 돼. 그럼 뭐라고 돼 있는지. 그러면 그거를 보면은 그 이제 법률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해석이 다 되죠. 그런데 좀 해석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률 문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흉기. 어디까지가 흉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법원의 판례를 보는데 참고로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판례는 전체 생성되는 판례의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어디 가면 있는가 하면은 서초동 대법원 도서관에 가면은 2층에 서초동 대법원 도서관 그 대법원 2층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법원 내부 판사들만 보는 컴퓨터 단말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해당 조항을 치면 그 관련되는 하급심 판결문까지 쫙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거는 살아가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변호사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는 구성 요건, 범죄 성립 조건으로서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자.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따 저하고 중대재해법에서 해야 될 의무가 뭔지 그거를 하나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식이라고 있는데 인식 이거는 뭡니까? 결과 발생을 예견한 거. 이게 인식이죠. 결과 발생을 예견. 그러면 예견보다 더 심한 게 고의겠죠. 고의.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였어. 이게 고의잖아요. 그죠? 근데 패다 보니까 죽었네? 난 죽일 생각 없어. 패다 보니까 죽었네.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없죠. 살인죄가 아니라고. 그냥 폭행치사. 패다가 보니까 죽었네. 이런 거죠. 폭행치사. 결과적으로 죽었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고의라고 하는 거는 결과 발생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했을 때 결과 발생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에 이르면, 예를 들면 신나를 누구 데모하는 사람이 신나를 머리 엮고 있는데 그 옆에 라이터프를 치면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라고. 나는 불 붙일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유증기가 이렇게 꽉 찬 거기서 라이터프를 켜면 불이 붙을 확률이 높죠. 그런 걸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면서 방치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게 인식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겠다. 법 체계상 인식이 쉽지 않겠다. 이 법을 만들 때 보면은 원래 법을 만들려면은 법사위원회에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축조식이라고 그러죠. 개별 법률을 놓고 교수들 의견도 듣고 또 이런 사람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문구를 놓고 빼고 법제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입법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뚝딱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위헌성에 대한 검토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이 그렇지만 뭐 국회 본회의 통과만 되면 입법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 1월 27일 날 되는데 요 인식 부분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게 범죄가 되려면 지금 뭐 대통령 후보 나서는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나는 뭐 대장동 난 몰랐다가 하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인식이 없다. 그러니까 범죄 성립 조건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몰랐다라는 얘기는 인식이 없었다. 우리가 없었다.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뭐 얘기되면 몰랐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범죄 성립 조건으로서 두 번째 인식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 몰랐다. 그럼 요거는 이거하고 관련되는 인식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따 제가 하나씩 보면서 다시 좀 반복됩니다만 안전조치 없이 작업 중인 것을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거나 두 번째는 안전조치 없이 작업 중인 것을 방치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말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 중인 것을 방치하는 것 요거를 여기에 대한 요걸 가지고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 인식에 대한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럼 중대재해법에서는 아직 판례가 없죠 당연히. 법이 시행돼서 형사사건화되면 그때 돼서 판례가 생성이 되겠지만 법 체계상으로 봤을 때 그 논리는 그대로 그런 논지대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인과관계.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떠한 그 중대재해처벌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높은 예를 들면 이런 건설 현장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 현장에 만약에 그게 한 10층짜리 건물이다. 10층짜리 건물이면은 10층짜리 건물 담벼 끝부분에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이렇게 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현장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물도 이렇게 세로도로 쳐 있죠. 그러면 난간도 쳐놓고 그물도 쳐라. 이제 추락 방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쳐놔라. 법에 하도되어 있어. 그러면 이걸 쳐놓으면 사람 안 떨어지죠. 그럼 이걸 그물을 안 쳐놓거나 난간을 안 해놓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난간을 안 한 거하고 사람이 죽은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난간을 했었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인과관계 있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야 돼. 그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는 거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안 해서 죽은 거고 그럼 그걸 했었으면 살았어야 돼. 그걸 가지고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인과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이따가 법 조문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나누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안전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라. 또 1년에 두 번씩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점검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법 의무사항이. 안전조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은 법에 없습니다. 계획서 만들고 예산 주고 사람을 전임자 배치하고 사고 안 나도록 계획서 만들고 예산도 배치하고 뭐 이런 거 해라. 좀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주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서를 만들어라. 그럼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사람이 안 죽었어야 돼.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계획서 만들어도 죽을 수 있겠고 다만 사고 확률을 줄이거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환기를 시켜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획서 아까 난간 같은 경우처럼 난간이라든지 추락방망처럼 그걸 해놓은 사람 안 죽어. 했었으면 안 죽었다고. 안 했으니까 죽은 거고. 보는 게 직접 인과관계. 이제 법률 용어로는 흔히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직접 인과관계. 원인하고 결과. 이거를 안 했으니까 사람이 죽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거기 보면 한 12가지 정도 나오는 그거를 했었으면 사람이 안 죽었어야 돼.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거 해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 범죄 성립 조건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또 변론도 가고 그냥 형법 본질에서 얘기하는 범죄 성립 조건 그 잣대로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좀 이제 책을 조금씩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책에 보면 26페이지가 있습니다. 26페이지에. 26페이지에 이렇게 봐보면은, 여기 보면은 26페이지에 중대재해 정의가 나오죠. 중대재해, 그죠? 26페이지에 보면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노동불이용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노동불이용이니까 시행령이죠. 그죠? 그럼 어떤 게 중대재해냐?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망자가 1명 하면 중대재해야. 두 번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런 걸 가지고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여기 1호하고 2, 3호는 이제 형량이 다른 겁니다. 1호가 발생했을 때는 형량이 제일 세고 2, 3호 죽지 않았을 때는 좀 더 약하고. 근데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법의 쟁점, 허점 수사인데 자 그러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여기서도 의문점이 없습니까? 사망자 1명. 그럼 사람이 다치고 며칠 만에 죽어야 사망을 볼 겁니까? 다쳐가지고 오늘 다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원에 한 달 있다 죽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5, 6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럼 5, 6년 있다가 죽으면 그 다친 거를 주된 원인으로 죽는 건지 다른 합병증 때문에 죽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추락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 이런 거는 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죄 이건 맞는데 그럼 한 2년 끌다가 중환자실에 2년 끌다가 죽으면 그때 처벌이 가능한가? 이런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면 중대재해라 하면은 사고를 주된 원인으로 해서 72시간 이내에 죽는 거를 사망재해로 본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현행 법령대로 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은 이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다. 그래가지고 무슨 뇌 어떤 반실불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있다가 한 5년 있다 죽었다, 10년 있다 죽었다. 그걸 원인으로 그럼 처벌이 가능한가? 그럼 이론적으로는 형사벌법규에 보면은 우리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거든요. 7년. 그러면 요거가 이 사람이 추락했다. 추락한 때로부터 7년 안에는 이론적으로 누가 고소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은 가능합니다. 요게 대한 사망.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진단이 2달 나왔는데 치료하다 보니 4달이 됐다? 어떡할 건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니면 처음에는 3개월 이상 진단이 나왔어. 그런데 치료하다 보니까 뭐 한 달 만에 끝나버렸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요 3개월에 대한 기준점을 뭘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한 법률의 근거는 이 법령의 근거는 없고 일단은 노동부의 해석은 초진 진단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초진 진단. 여기 문구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요양이 필요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봐야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무리 중환자가 나와도 반실불수가 돼도 병원에 가면 진단은 12주 이상은 잘 안 끊어줍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서는 한 12주 끊어주고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또 진단이 다를지 모르지만 사고로 인한 거는 보통 진단 12주 끊어주고 향후 관찰을 요함 이렇게 나와요. 그때 가서 또 추가 진단을 끊어주지. 사고 나자마자 그래서 요거도 법 문구에 좀 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부상자가 10명이다. 어디까지 부상으로 볼 거냐. 그걸 튀기만 해도 부상일 거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이러한 법률이 있으면 이 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의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라. 그래서 어쨌든 중대재해는 우리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형사처벌,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러이러한 거를 준수하지 않았으면 벌하겠다. 이게 법 요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중대재해 정의는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28페이지에 제가 책을 왔다 갔다 하면은 막 헷갈리니까 28페이지에 보면 밑에 조항이 밑에 보면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제일 위에 주석에 보면은 형법 제17조 인과관계란 말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말이 어렵죠, 엄청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에서 그래서 형법상 인과관계란 범죄 성립 요건에서 구성 요건 해당성, 소위 제형 법정주의, 위법성, 책임성 중 행위를 외부로 기술에 놓은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법적, 사회적 행위와 가치, 결과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 연관을 의미한다. 이것도 또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어떤 그 법에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죽었을 때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을 때.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뉴스에 한번 그런 게 나왔었죠. 택시기사가 술 취한 사람 이제 실어주고 주차장에 도착을 하니까 가면서 택시기사하고 음주를 한 승객하고 싸웠는지 승객이 기분 나쁘니까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한 1년 전인가 뉴스에 기사가 죽어버렸다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댓글에 보니까 저 살인자를 처벌해라. 그러니까 술 먹고 동전 던진 사람. 근데 그거 죄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동전 던져가지고 사람 죽지는 않죠. 동전을 던져가지고. 물론 얼굴에 찰과상은 생길 수 있지만, 그럼 물론 부검을 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거나, 하여튼,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거나, 이걸로 죽은 거지. 또, 그러면 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열받게 했으니까 혈압이 올라서 죽은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과관계가 상당 인과관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오버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너무 부모 때문에 부모가 저 사람을 낳았으니까 부모까지 그런 인과관계가 너무 깊이 가면 안 되고 직접 인과관계. 그래서 결국은 이 인과관계는 이따 법령을 보면서 이 인과관계라는 게 왜 중요한지 법령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형법 제40조 제일 밑에 보면 상상적 경합. 제가 이 책이 나올 때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좀 차례가 안 맞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광산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 과실치사, 다 걸리네. 그럼 뭘로 처벌해야 돼? 세 개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행위의 구성력,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떤 행위는 하나야. 행위는 하나인데 법이 두 개가 적용되는 것을 가지고 상상적 경합법이라고 합니다. 행위는 하나인데 법이 두 개 이상 적용되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거리에서 교통 신호를 하는 경찰관이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주먹을 한대 패버렸어. 자, 기분 나쁘다고 경찰관을 주먹으로 팼어. 그럼 이 사람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폭행죄 있잖아요. 또, 경찰관이 일 못하게 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잖아요. 폭행죄도 행위는 하나야. 주먹으로 한대 팼어. 주먹으로 한대 팼다는 그 행위는 하나인데, 폭행죄도 되고 공무집행방해죄도 돼. 그 두 가지 처벌할 건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형량이 더 높은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폭행죄의 형량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법에 보면 그 조항이 있잖아요. 3년 하나는 3년 이하 징역, 하나는 1년 이하 징역. 형량이 더 높은 그 죄로만 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전제가 뭡니까? 주먹으로 사람을 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
행위가 태양이 똑같은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설 현장에 안전난간을 안 해서 떨어져 죽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안 해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도 되고 안전난간을 안 한 그 행위,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 제도 되고 방산보안법 위반 제도 되겠죠. 그럼 세 개에서 얼굴 할 거냐? 물론 방산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 안 됩니다만 어쨌든 모양의 법 위반의 태양이 똑같아. 모양은 똑같은데 법 위반이 두 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여기 보면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법령을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형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왜 아닌가 하면 중대재해법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하고 방산보안법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겹치는 게 없습니다. 달라요, 다. 그러면은 각각의 범죄가 되는 거라고. 이제 의무사항이 같은 거,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는 안전난간을 하면 사람이 안 죽으니까 안전난간 해라라고 하는 그 의무가 똑같아. 그 의무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만이 의무가 똑같고 형사벌을 지는 책임의 주체가 똑같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관을 주먹으로 팼어. 그럼 자연인 한 사람이 동일인이 한 주먹으로 팼다는 폭행이라는 하나의 사실 객관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럴 경우에 형량이 더 높은 걸 하는데 이 경우는 경합범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방산보안법은 구성요건이 달라요. 같지는 않다고 일단 읽어보면 아는데 구성요건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받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경합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각각 법에 의해서 각각 처벌이 되는 게 맞습니다. 범죄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합법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 법령을 보기 전에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은 이거 보다가 그냥 책장 보는 게 낫지 않습니다. 42페이지. 자, 42페이지 보면 이따가 법령을 보면서 하나씩 볼 건데 이거 전체 깨알 같은 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만 보면 되니까. 42페이지 보면은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주체. 처벌 누가 받을 거냐 그 얘기죠. 그죠? 주체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8호에 따르면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산업법상의 사업주보다 넓게 얘기한다. 이게 넓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데리고 쓴 사업주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데 중대재해법은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그 회사 일하러 왔으면은 그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온 사람도 있지만 그거 말고 위임이라든지 도급 형태로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의 사업주. 그러면은 지금 방산보안법에는 보면은 이제 방산보안법에 보면은 책임을 지는 게 담당자가 책임지는 것도 있고 광업소장이 지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이런 거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을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특정인에게 예를 들면 광업소장,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특정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해서 인사예산 또 안전조치 관련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했을 때는 그 사람이 총대맨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현대건설 같으면은 현대건설에는 전국에 현장이 한 250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250개 현장이 있을 때 그럼 현대건설에는 현대건설 같으면 1년에 사망사고가 저희들이 자문사기 때문에 잘 나는데 1년에 한 10명 정도가 한 많을 때는 12, 13명 적으면은 한 7, 8명
평균 1년에 한 10명이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도 한 그 정도, 대우도 한 7, 8명. 그러면 사망자가 많은 숫자는 안전조치를 잘못해서 많은 게 아니고 공사 현장에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사 현장에. 현대건설 250개 현장, 대우건설 200개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게 현대건설 같은 데가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야 중대재해처벌법 내년에 아무리 법을 1월 26일 날 시행해도 어차피 죽기는 마련일 거고 다만 노력을 하면은 뭐 평상시 10명 죽던 게 7, 8명으로 줄어들 수야 있지만 제대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만날 서울구치소가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우조선, 또 현대중공업, 조선소 거기도 1년에 또 보통 한 7, 8명씩 죽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근로자 수가 그 안에 5만 명 있잖아요. 5만 명.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그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죽을 때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회사, 일군 건설회사는 한 독순이 한 12 정도, 아니 한 20 정도 아니면은 20이만 어느 정도가 하면 그냥 뭐 한신공영이라든지 뭐 요런 데 정도가 한 20위권 정도, 뭐 요런 정도, 포스코 뭐 이런 건 한 5위 안에 되는데 거기 같으면 하여튼 1년에 한 2명 이상 죽습니다. 독순이 20이 아니면. 그러면 거기서 건설회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자 이제 그러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냐? 첫 번째는 대표이사, 두 번째는 대표이사가 특정인에게 안전보건, 예산, 인사 이런 거를 전부 다 위임을 해서 촉대를 매게 해놨으면은 그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담당 임원을 하나 둬요. 안전담당 임원. 그 사람을 둬서 그 사람이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해야 될 누구라든지 이거를 업무 분장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로 정해 놓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을 통해서. 그래 정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이 법에 의한 형사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된다. 그러면은 또 거기도 그 당사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럼 현대건설의 안전담당 임원이 선정됐다고 봐요. A라는 사람이 임원이 됐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럼 그 사람이 안전담당 임원이 아무리 뭐 선임되고 노력을 해도 사망사고 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보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건설회사에서는 사망사고 날 때마다 임원을 바꾸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처음에 사망사고 나면은 어차피 대기업 같은 데 사고 나면 합의는 다 합니다. 그죠? 그럼 합의하고 하면은 합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비록 법 위반이 있더라도 물론 법 위반에 해당은 거의 없는데 비록 법 위반이 있더라도 초범은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초범은 합의하고 이렇게 되면은 탄원서 써내고 하면은 7년은 안 살아요. 그냥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법 위반을 하면 또 달려 들어가야겠죠. 유예된 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고 나자마자 임원 A를 B로 또 바꾸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또 초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건설회사에서는 안전담당 임원이 위험수당 나고 갔다 하면 내가 서울구치소 끌려가야 되는데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고. 그런데 그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건설의 대표이사를 벌할 수 없는 이유는 또 하나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아까 제가 범죄 성립 조건을 얘기하면서 인식, 고의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인식, 여기 인식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현대건설의 대표이사가 전국의 현장이 250개 있는 현장에서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전혀. 오늘 포크레인이 들어오는지 벽돌을 쌓는지 타워크레인이 움직이는지 내용을 몰라요. 전혀. 그러면 그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한 인식 고의가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기도 해 사실. 그런데 처음에는 법을 시행할 단계는 지금 이제 법에서 그렇게 여지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담당 임원이라도 만들어두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만들어두긴 하는데 본질에 가서 대표이사를 만약에 입건을 그러면 특정 임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 안 갖춰놨어. 그럼 대표이사를 입건해서 사법 처리하면 처벌받을 수 있느냐? 그럼 당연히 그쪽 변호사가 그러겠죠. 야 구성요건이 되더라도 인식이 없다 무슨 소리냐? 그 사람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형사벌을 해? 범죄 성립 조건으로 돌아가서 죄가 안 된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거고 그래 그게 이제 판례로서 이제 정립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체 관련해 가지고는 말이 좀 어렵게 써놨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방업소 같으면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그런데 대표이사가 방업소장한테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인사 예산 회계 이런 것까지도 일정 정도 위임을 해가지고 회계한 건 저거죠. 안전 관련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권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위임해놓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사고 났을 때 방지하려면은 위임 정결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게 제일 낫죠. 위임 정결 규정. A 담당 임원이 하는 걸로 아니면 방업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나마 사고가 나면은 대표이사가 아닌 방업소장. 그러면 또 방업소장이면 사고 나면 또 다음 방업소장 후임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죠? 어쨌든 현행으로 기업에서 생각해낸 보육지체가 로펌에서도 얘기하는 게 김현장 태평양 같은 로펌에서도 제시안으로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일단은 죄가 안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이 법 자체가. 근데 만약에 죄가 된다고 우리가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임원을 사람 죽을 때마다 바꾸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오늘 죽었는데 내일 아침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일 죽기 전에 오늘 오후에 인사발령을 바꿔버려야지. 그래야 각각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주체는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다음 페이지 43페이지에 있는 경영 책임자들을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경영 책임자 방업소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두 번째 아니면은 방업소장 그러한 업무 문장을 통해서 위임정결 규정을 만들어 놨을 때 규정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실제 뭐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한 걸로 결정한 근거도 있고 이래야 되겠죠. 그걸 갖춰 놨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서 회사에서 해야 될 조치들이 있다가 말씀드린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것도 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그죠? 이것도 주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5인 미만은 적용 안 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부칙 1조에 보면은 5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4년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50인 이하 사업장. 그러면 50인 이상은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일 모레 다가오니까 법이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 후에 적용 유예되고 50인 이하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50인 넘었네? 내년쯤 돼서 50일이 넘어서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50일 이상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3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 객체. 책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책 보고. 43페이지 밑에 객체. 객체가 그러니까 중대재해 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죠. 객체. 객체는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4페이지 제일 위에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동법 1조 및 제4조에서 규정된 입법 목적을 비추어 보아 제2조 7호에 정한 종사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또 뭐 외국 같은 소리를 써놨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일해주고 돈 받는 게 민법에 보면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민법에는 일해주고 돈 받는 사람, 일해주고 돈 받는 사람. 그러니까 민법의 전정 계약에는 우리가 물건을 주고 돈 받는 거 뭡니까? 이거는 매매지, 그죠? 물건을 주고 돈 받는 거 매매. 또 건물을 지어주고 돈 받는 거 이거는 도구. 그런데 좀 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물건을 주고 돈 받는 게 매매인데 일을 해주고 돈 받는 거. 일해주면은 돈 줘야 되는 거. 이거는 매매 대부분 어려운 말씀 말고 그냥 일하면 돈 줘야 되는 거. 그게 보면은 첫 번째가 보용이라는 게 있고, 보용. 두 번째가 위임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용, 도급, 위임은 일해주고 돈 받는 거. 그러면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고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 일 내주고 돈 받는 게, 자, 위임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광업소에 뭐 측량업체에서 측량을 나와서 해. 이렇게 측량업체에서 측량을 한다. 요런 경우, 이런 경우가 위임에 해당이 됩니다. 도급은, 우리 집에 뭐 화장실 고장 나가지고 동네 아저씨 불러가지고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10만 원 줄게요. 요런 게 도급이죠. 자, 도급은 업무를 완성하면 돈을 주는, 도급은 일을 완성하면 돈을 주는 게 도급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돈 주는 게 아니고 완성해야 돈 줘. 아저씨 화장실 막혔어요. 뚫어주세요. 뚫어줘야 돈 주는 거지. 뚫리라고 고생한다고 돈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일을 완성하면 돈 주는 거. 그 성격은 사람한테 시키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거. 위임은 완성하면 돈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을 하면 돈을 줘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의사한테 진료받으면 치료가 다 완치돼야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료받으면 돈 줘야 돼. 그게 위임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고용하고 다른 거는, 고용은 시키는 일만 하는 거고, 위임, 자, 고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용된 사람 아닙니까? 근로자, 고용된 사람. 근데 의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일하는 건 똑같아요. 일하고 돈 받는 겁니다. 근데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일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주사를 놓든지, 약을 주든지, 뭐, 배를 칼로 째든지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알아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오늘 마실 2개 주세요. 그다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고 돈 받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시키는 일을 하고 돈 받는 거. 그러면 결론은 고용이나 위임이나 도급의 공통적인 사항은 남을 위해서 일하고 돈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보호 대상은 이 중에서 고용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해당이 된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중대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으로 오든 위임으로 오든 도급으로 오든, 예를 들면 방업소 안에 무슨 뭐 전등이 고장이 났어. 그럼 정제사 사장 불러가지고 이거 좀 전등 교체해달라 시킬 거 아닙니까? 그거 해주면 뭐 50만 원 주기로 했어. 그 사람이 현장에 죽었어. 그럴 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방산이 됐든 뭐 석탄이 됐든지 아니면 뭐 시멘트가 됐든지 그 회사에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 법에 따른 처벌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 그럼 짜장면 배달하러 온 사람. 그건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물건 갖다 들어온 거지. 매매 계약. 그건 해당합니다.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 그걸 민법의 전형 계약으로 보면은 고용이란 말, 위임이란 말, 도급이란 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돈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이 현장에서 죽으면 이 법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객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근데 근로기준법은 저 중에서 고용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거기서 객체하는 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인과관계라고, 인과관계라고 4번에 있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그래, 객체가 뭐고, 44페이지에 고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의라고 하는 거는 고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따 좀 판례를 가지고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책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6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건너뛰어야겠습니다. 자, 고의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위해서 60페이지 보면은 인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중간에 판례에 보면은 중간에 판례에 인식 예견 말이 나와요. 그러면 범죄 성립 조건 중에 고의는 뭐를 얘기하느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게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판례를 준용해서 지금 어차피 법 체계는 똑같은 거니까. 자, 거기 보면 61페이지 오른쪽에 줄친 거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보면은 자,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 2, 23조 사망 위반 죄는 하는 게 죄가 되려면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소리죠. 범죄 성립 조건은 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법 제23조 3항에 따라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여기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그 산자 앞에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수능감 살았다. 산자 앞에 동그라미 쳤어. 자, 동그라미 1.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까지 여기까지가 동그라미입니다. 요게 뭡니까? 구성요건이죠. 뭐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자에다 동그라미 치면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지 않은 채 이 말이죠.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형법정주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라고 하는 건 처벌이 안 돼요. 법에서 하라는 걸 안 했을 때 소리죠. 그죠? 안 한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지시한다는 것은 안전조치가 안 돼 있음을 알고 지시하는 거죠. 그죠? 알고 지시. 안전조치 없이 지시한다는 것은 인식이 있다는 얘기죠. 안다는 얘기. 알았다. 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여기서 의하여하는 건 사업주의 인식하에 사업주 지도 알면서 이 소리입니다. 지도 알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성립하고 뭐가? 죄가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 법에서 규정은 안 했지만 했었으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들은 철분캡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요 얘기가 결론은 구성 요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인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죄가 돼요. 그게 범죄 성립 조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페이지를 넘어가서 44페이지 아까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그거 보면 그 다음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법령에 보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법령에 보면은 57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57페이지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자 법령이 57페이지 박스 밑에 박스에 보면은 벌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57페이지 밑에 박스에 보면은 벌칙. 거기 보면은 자 왼쪽에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벌칙이 있고 거기 한번 쭉 볼게요. 보다 보면은 자 제 38조 1항부터 제 3항까지 해서 쭉 넘어가서 보면은 경우를 포함한다. 거기 끝나고 뭐뭐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 요 말 있죠.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요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위반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 근데 위반은 안 했어. 법 다 지켰어. 근데 지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 그렇다면 그거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법 위반으로 벌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오른쪽에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봐볼게요. 오른쪽, 거기 박스 오른쪽에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봐보세요. 제4조 또는 5조를 위반하여 또 나오고 위반하여 자 이러면 벌칙이 이렇게 있어요. 위반한 자를 벌하는 벌칙조항이 있고 위반하여 제2조 2호 과목의 중대산업재해를 일게 한 사업주 쉽게 하면 위반하여 죽게 한 사람 얘기죠. 위반한 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위반하여 죽게 한 자가 있어요.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위반한 자체로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한 12가지 의무가 쫙 나와 있는데 그 자체를 안 했어. 안 한 거는 벌하지 못해. 백날 안 해도 처벌 안 하고 처벌하지 못해요. 그거를 위반해서 사람이 죽어야만 비로소 처벌돼서 구성 요건이 되는 겁니다. 위반한 거 가지고 처벌 못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보니까 이걸 안 했네? 그러면 이제 처벌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각종 의무를 규정한 거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의무를 규정한 것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결과적 가중범. 결과가 죽었으니까 벌할 때 가중해서 처벌하는 얘기입니다. 가중해서 처벌.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여기 방업소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보면 참 이상한 법들이 많은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포크레인, 불도저,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장비를 쓸 때는 작업계획서라는 걸 만들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량물 작업이라고 해서 무거운 거, 바위덩어리 옮긴다든지 이럴 때는 작업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낱말 단어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다가 불도저가 왜 불도저일까 보다가 한참 웃고 그랬는데 불도저가 뜻이 뭡니까? BULL이 불이 뭡니까? 불. 황소. 보호자가 잠든다는 얘기잖아요. 만날 소가 끌다가 이 기계가 생기니까 소는 잠 안 돼, 이제. 불도저. 어머니 그거더라고, 보니까. 보고 한참 웃으네. 이 기계가 생기니까 이제 소가 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도저. 그래서 또 이름 중에서도 포크레인. 다 포크레인으로 알고 있죠. 근데 포크레인은 그게 기계의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브랜드더라고. 프랑스의 중장비. 우리가 영어로는 에코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굴삭기 그러죠, 그죠? 굴삭기를 만드는 현대 굴삭기도 있고, 대웅도 있고, 그렇듯이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이름. 우리가 마치 조미료의 대명사가 미월인 것처럼. 근데 어쨌든,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장비를 쓸 때는 작업 계획서를 만들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작업 계획서를 만들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그 작업 계획서는 보면은 이 포크레인 한 대가 오늘 현장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운전기사가 누구고, 포크레인은 그 규격이 있잖아요. 공테인인지 그것도 있고, 또 어떤 작업을 할 것이며, 또 업무 분량과 스코프는 어디까지 이런 거를 계획서를 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포크레인 바가지를 스윙을 이렇게 하다가 옆에 누가 맞아 죽었어. 작업 계획서 만들었어. 근데 사람 죽었어. 그럼 작업 계획서 안 만들고 가서 처벌할 수 있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작업 계획서를 만들었었으면 살았어야 돼. 아무리 만들더라도 사람 죽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난간을 해놓거나 추락 방지망 그물을 쳐놓거나 이거는 해놓으면 사람 안 죽어요. 그거 걸리니까. 이런 거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계획서, 경영 방침을 만들어라 이런 거는, 그러면 경영 방침을 만들면은 중대재해가 안 나야 돼. 아무리 만들더라도 줄어들 수 있겠지. 그것도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죠. 노력하는 건 뿐이지. 그럼 그거 안 만들었다고 처벌할 수 있는 안 된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조금 좀 셌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법에서 있는 57조 하는 거는 57페이지에 있는 위반하여 사망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경찰이나 노동부의 조사, 중대재해 발생 조사받은 걸 할 얘기 뭡니까? 당신 이거 회사 이거 안 했잖아요. 중대재해 처벌법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 답은 뭡니까? 그거 때문에 사람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 답입니다. 인간관계 없다는 말이 우리 말로 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난관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죽은 거 맞지. 근데 계획서 안 만든 거는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 범죄 성립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너무 쉽게 얘기를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 법은 보기는 그래도 법에서 하라는 거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해놨긴 해놨는데 나중에 일이 생기더라도. 그 다음에 또 저는 한 20년 전에 노동부에 20년 전에 있다가 나왔는데 한 근로감독관하고 지방 일선에 과장부하고 하다가 나왔는데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공무원은 순경부터 대통령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 본래 없다는 걸 알아야 이제 내가 그 사람 원래 없더라고. 원래 없어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사고 나면 경찰관이 선처 없어요. 어쨌든 엮어 매려고 그러지. 근로감독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엮습니까? 이 사람들이 법률적 사장의 무지를 이용하는 거라고. 아주 나쁜 짓이라. 아예 처음부터 구속효과가 안 되면 이런 걸 밝혀야 되거든. 범죄 성립 조건, 인과관계 없다, 인식이 없다, 이런 것 중에 다 하나씩 해가지고 해당 안 되면은, 무혐의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네가 알렸다 그러고. 그래서, 캐비넷 같은 걸 사무실에 옮길 때는 그게 중량물이기 때문에 중량물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법이라고.
그 제가 노동부 얼마 전에 지청장 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지청장실에 갔다 사무실 뭐 청사 이동을 해. 이전 직원들이 옮기더라고, 노동 직원들이. 그 제가 웃으면서 지청장한테, 야, 너 계획서, 중량부 계획서 만들라고 안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웃기는 법이요. 무슨 캐비넷 옮기기까지 계획서 만들라고 무슨 그런 법이. 응? 어쨌든 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중량물 계획서 아니면 차량계 건설기계 계획서 이런 걸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 이런 데 가면 다 있어요. 계획서가 있어요. 그런 건설 현장 가면은. 근데 이런 데 뭐 원주 같은 데 지나가다 도랑 파는데 도랑 뭐 복개공사 하는 아저씨 공사 뭐 면사무소로 한 500에 받아 하는 그런 게 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계획서 얘기하면 두들이 맞습니다. 맞아요. 뭐 계획법 같은 그런 이상한 말. 제가 옛날에 근로감독관을 할 때 보면 근로감독관은 그런 게 있어요. 건설 현장에 이렇게 가서 작업 중지도 시키고 이러거든요. 안전 조치 안 됐으면 작업 중지시키고 그것도 시키면 그것도 실적이니까 또 뭐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작업 중지를 시키고 그랬더니만 여관 짓는 현장에 여관 로봇에 짓는 3층짜리 거기 뭐 안전시설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지적 건수 있으니까 지적하고 시정 지시 공문을 보냈더니만 그 여관 짓는 건설업자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근로감독관 멧돼지는 칼로 안 들어가나 보자 그러더라고요. 살짝 돌아가지고 입법에 대한 준수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리 일반 상식에 기초해서 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사람 패면 안 된다. 이거는 누구나 소통해. 이런 것들은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또 위헌성 시비까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이제 거기를 한번 또 받고 다시 인과관계를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법이 53페이지부터 53페이지 이제 법령을 한번 볼게요. 53페이지. 자, 53페이지 보면은 왼쪽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렇게 참고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방산안전법이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게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냥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샘플로.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해라. 그럼 필요한 조치가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 발화,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 전기, 열 이런 거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3항, 동그라미 3 한번 봐볼게요. 샘플로 보는 겁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에 보면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그럼 뭐 이렇게 법 1, 2, 3조에서 이러이러한 위험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해라. 그럼 그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가 4항에 보면 4항에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4. 사업주가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해야 될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어떤 걸 정합니까? 구체적인 걸 정해야 돼. 구체적인 걸. 뜬구름 잡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걸 어떻게 정하는가. 그럼 보면은 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 발췌라고 되어 샘플입니다. 32조 보호구지구. 사업주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되라.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조라고 되어 있죠. 안전모조라. 그 다음에 2에 보면은 높이 2m 이상인 추락 위험이 있는 데서는 안전대 줘라.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이런 거도 그래요.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하면 이게 뭐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추락 위험이 있는 건지.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m 이상. 그럼 1.9m인데 추락해서 사람 죽었어. 처벌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법이 2m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무체가 낙하, 충격, 무체, 기임, 감전 또는 뭐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안전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도 보고 방산안전법도 보면은 뭐뭐 해라, 뭐뭐 안 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해야 될 내용들이 구체성이 있어요. 구체성. 자,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볼게요.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이제 1조부터 쭉 있는데 1조부터 필요가 없으니까 요지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이거가 여기 광산에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요거 한 조항 하나입니다. 법률은 요거 하나 4조. 뭐 1조, 2조 이런 거 목적, 뭐 취지 이런 거 필요 없고 4조. 아까 주체는 얘기했고 이제 법 내용이 보면 4조는 사업주가 직접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면 5조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5조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광산 안에 별도의 하도급 업체가 있는 경우에 광산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자, 5조는 4조는 광산에서 내 근로자가 죽었을 때 적용되는 법 4조. 5조는 광산에서 내 하도급 업체가 광산 안에 있는 경우, 안에.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서 안에 하도급 업체가 그 시멘트 공장 안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그럴 때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죽었을 때 5조 적용. 내 근로자가 죽었을 때는 4조 적용. 4조, 5조 다 내용은 해야 될 의무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4조 한번 볼게요. 4조는 4조 사업주의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조치. 1항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여기는 근로자란 말이 아닙니다. 그죠? 종사자의 안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 얘기는 뭡니까? 고용, 보급, 위임 다 일하러 온 사람 모두 다 얘기입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해라. 그러면 사업장에서 하라는 게 1.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관한 조치. 자, 2호 보면은 재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이면 뭐 노동부 지청이겠지.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또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명령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면 2호, 3호는 사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거고 2호, 3호는 사고 이후에 1호, 4호는 사고 전에 할 거고 그겁니다. 그죠? 자, 2호 그러니까 결론은 2호, 3호는 우리가 미리 할 게 없죠. 중대재해 나면은 그때 뭐 그냥 관에서 하라고 하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2호, 3호. 1호, 4호는 미리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항에 보면은 제1항 1호, 4호, 그러니까 사고 전에 해야 되는 거, 1호, 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시행령이 있겠죠. 그죠? 그 시행령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시행령이 제일 밑에 있네. 제일 밑에 두 페이지 제일 밑에. 동법 시행령 제4조. 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하고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그죠? 54페이지로. 그냥 한번 이거는 이게 이제 해야 될 것들이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이거는. 이래 보면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자, 해야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안 듭니까? 경영 방침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A4 용지 한 장이면 되나? 아니면 한 줄을 하면 돼? 아니면 책 한 권 분량을 만들어야 되나?
어디까지 만들어야 돼? 법이 없어요. 그냥 경영 방침을 만들 것 이렇게 돼놨어. 자, 또 2호 한번 볼게요. 그럼 결론은 어쨌든 경영 방침은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경영 방침, 목표, 사람이 안 죽도록 하겠다. 뭐 이거겠지 뭐. 너무 쉬운 말로 표현하면. 다음 2호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17조 또는 뭐 19조에 따라 22조에 따라 부여하는 인력이 총 뭐 3명 이상이고, 다음 가포 어느 하나니까 거기에 이제 2호에 있는 거는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가에 보면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건설업으로서 도급순위 200인 이내 업체만이 2호는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 아마 업체가 500인이 넘으면 2호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고, 근로자가 500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2호는. 그럼 대부분 500 넘는 경우는 드물죠. 3호 한번 볼게요. 사업 또는 작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그러면 유해 위험 요인은 물리적인 유해 위험 요인도 있겠고 화학적인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유해 위험 요인,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6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말이죠. 결국은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체크리스트 만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물리적 위험 요인도 있겠고 화학적 위험 요인도 있겠고 뭐 폭발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유해 물질, 가스 뭐 이런 거, 유해 가스.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그럼 어디까지가 유해 위험 요인이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어디까지를 하라는 게 법에 없어요. 그럼 결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노동부 해석입니다. 지금 노동부.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노동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계획서 관련해가지고 야 도대체 계획서를 만들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돼? 사람이 죽고 나면은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와서 당신 계획서 있어요? 뭐 이렇게 F4용지 한 30장 만들어내놔요. 감독관이. 이거 가지고 이런 거 계획서라고 인정 못해. 그럼 인정하고 안 하고 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겠지, 종국적으로는. 그래서 경영방침에 관한 계획서를 만들어라. 계획서를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법이 없으니까 6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획서 관련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계획서 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보는 겁니다. 65페이지. 자, 65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쯤에 판례적으로 명확성의 원칙, 구성 요건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범죄가 되려면은 범죄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 요즘에 그 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간통죄가 있을 때 간통죄 범죄 구성 요건을 하려면은 맨날 몇월 며칠 A 남자하고 B 여자가 뭐 원주에 있는 당구동에 있는 무슨 뭐 C 호텔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같이 있으면서 사고 쳤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수회에 걸쳐 원주 일대를 누비면서 사고 쳤다. 일가족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됩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죄가 되려면은 명확해야 돼.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는 건데. 이제 요거는 법 해석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것도 관련되는 겁니다만 아까 제가 작업계획서 얘기를 했죠. 그 작업계획서를 만들어라. 판례를 보면은 양가로 2번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지금 아까 제가 작업계획서 만들라는 얘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작업계획서에 당해 차량제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이 변경시마다 작업 계획서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급. 말이 어려운데 안 해도 된다. 판결문에서 적극 가면 그렇다. 소급은 아니다. 그러면 작업 계획서는 대충 만들면 되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없으면은 판례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3페이지에 53페이지가 아니고 54페이지죠. 54페이지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넘어가는 위에서 오른쪽 박스 위에서 세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이것도 일종의 계획서죠. 그럼 어디까지 만들어야 돼? 그러면
대충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도대체 만들어야 돼요? 10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20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계획서 목차를 어떻게 해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된다. 이게 이제 판례치기는 그렇습니다. 모두 계획서 관련되어있다. 그 다음에 아까 2는 받고 2는 뭐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건설회사 독순위 200 이하만 해당되는 거고 3. 사업권은 사업장 아까 3은 이제 위험 요인에 대한 체크리스트 만들라고 한 거죠. 그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점검해라. 3. 4. 다음 그러면 이제 3호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호를 가려면은 여기 건설 현장에 광업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광업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예외가 아닙니다. 법 적용 다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위험 요인이 광산안전법에서 규정한 걸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서 해야 될 의무사항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1. 뭐 법에 쭉 나와 있잖아요. 광산안전법하고 중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체크리스트 위험 요인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목별로 쫙 나열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 광산안전법에 나와 있는 세부 위반 사항별로 책자를 하나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우리 왜 화장실에 가면은 청소 아줌마가 뭐 오늘은 뭐 화장실 잘 닦았다고 맨날 체크하는 거 안 와보고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맨날 오늘은 깨끗하다 뭐 화장지가 딱 떨어졌는지 이런 거 하듯이 그런 체크리스트 만들어가. 그 다음에 4호 밑에서 5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그럼 이것도 참 웃기는 게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대기업은 예산이 있고 하지만 또 조그만 소규모 기업은 예산이 뭐 있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안전모 쓰고 하는 거지. 공공기관이나 예산이 뭡니까? 미리 계산해 놓으니까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새로운 숙제죠. 큰 기업은 공공기관이나 이럴 때 예산이 있죠. 예산이 있고 대기업 같은 데 예산이 있지만 조그만 한 100명 정도 남짓되는 이런 회사는 그 예산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경영 상황 봐가지고 안전모도 사고 하는데 이제는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또 한 숙제가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그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라. 용도에 맞게 집행해라. 그럼 어쨌든 새로운 일거리가 하나 생기네요. 그죠? 그냥 예산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법에 그냥 만들어요. A4 용지 한 장 만들어 놓아요. 몇 표.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인과관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놨었으면 안 죽었어야 돼, 사람이. 예산을 편성해 놨었으면 안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라고 해요. 그럼 예산 편성해 놨었으면 사람이 살았어야 되거든요. 사고가 안 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법 본질에 반하는 위헌성 법률이다라고 그래서 다위부동성으로 법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노동법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하지만 이제 법학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가 일반 뭐 세법이라면 세무사들이 잘 알고 노동법은 노무사들이 하고 또 변호사들은 모든 법을 다 하지만 법학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가장 전문성이 있는 거는 변호사보다는 교수들이 다 제일 정치한 법리를 가지고 있죠. 교수들이. 왜 그렇습니까? 교수들은 법학 교수들은 대부분 옛날에는 사실 떨어지고 돈 많은 사람이 교수하잖아요. 진림동 가서 공부해가지고 에이씨 안 되네 그러니까 집에 돈은 많고 하니까 독일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교수를 하는. 어쨌든 교수는 해당 법만 공부하잖아요. 노동법 교수는 평생 노동법만 봐. 형법, 민법 물어보면 잘 몰라. 형법 교수는 형법만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듣고 하는 거죠. 듣고. 외국 관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법률에 대해서 정치한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거는 법원보다는 교수들이 법리적으로는 또 한 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판을 할 때도 노동법 관련 재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고려대학의 뭐 김형백 교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 학계에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대면은
그러면은 재판에 있을 때 교수 자문 의견서의 첨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들, 저 판사들도 그 김영배 교수가 쓴 책을 다 민법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됐다고, 내 스승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 교수들 의견서 하나가 들어가면 그게 사실상 영향은 좀 미칩니다. 그래서 큰 대형 로펌 같은 데서는 꼭 의견 들어갈 때 법학 교수들,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압니까? 그 판사가 예를 들면 뭐 연세대학을 나왔다. 그럼 연세대학에 그 법을 담당했던 그 당시 가르쳤던 교수 의견서를 붙여넣어. 그래 판사치도 싸가지가 있으면 아씨 우리 선생님 의견서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요령이라고. 고려대학 나온 판사가 재판하는데 연세대학 교수 그 의견서 들어가면 아씨 재수없어 또 안 될 수도 있고 앞에 잘 재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는 것도 요령.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수들이 그게 의견서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특정 교수를 얘기는 뭐 할 수 없지만 엄청 세요. 그래서 교수들이 보면은 법학 교수들이 좀 그래도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 교수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 뭐 이름 좀 들어보던 대학 교수들 그런 교수들은 연봉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큰 대학에 연봉은 한 1억 5천 정교수가 1억 5천 되는데 기타 수입이 보면 한 3, 4억씩 돼.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대학 교수는 연세대학 교수 급여의 한 70%밖에 안 됩니다. 국립대학이니까. 근데 기타 수입은 시간당 강사료가 다르죠. 서울대학 교수는. 그죠? 그래서 그걸 다 분하게 같이 보면 안 돼.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법을 또 볼게요. 자, 54페이지 밑에서 밑에서 5번째 4. 다음 광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해라. 이것도 웃긴. 용도에 맞게 집행해라. 그러면 용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게 볼 건지. 우리가 예산 항목에 보면 장관 항목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공공기관에는. 그러면 그걸 전용해도 되는 건지. 그게 또 새로운 숙제입니다. 이것도. 여기 뭐 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나 산모에 정한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불박과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영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노동부 영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노동부 영이 정하는 고시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고시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형 법정주의 할 때 법하는 것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법입니다. 그러면 지침, 훈령, 예규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행정기관 내부의 통일성을 위한 겁니다. 지침, 훈령, 예규 뭐 말은 그럴듯해. 근데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사항이라고. 참고사항.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 똑같이 해야 되니까 원주의 공무원이 다르고 강릉의 공무원의 업무처리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똑같이 해라 라고 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표준 업무 처리 지침인 거지. 그래서 고시도 대부분은 법령은 아닌데 여기 있는 것처럼 법령에 위매무한 고시는 그거는 법령입니다. 법령에 위매무한 고시. 여기 있잖아요. 노동부 양간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그럼 고시를 봐야 되겠지. 나옵니다. 그 다음 5. 산업안전보건법 15조 16조 6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2조에서 강목이 조치를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가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광산 같은 광산 현장 소장한테 광산 소장님한테 예산하고 권한 주랍니다. 그래야만 이분이 척대를 내는 거예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씩 평가 관리할 것. 그럼 방업소장님이 농대 피우는지 평가해라. 인사평가표.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평가한 사람 안 죽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4. 산안법 17조부터 제19조, 22조에 따라 정해진 수의상호 안전관리자. 쭉 말이 어려운데 쭉 내려오다 보면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해라 이 얘기입니다. 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놓고 일은 안 시키고 딴 일 시키지 말고 가보고 그 일을 하도록 시켜라. 이게 지금 해야 될
것들입니다. 해야 될 것들. 7.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 하는 것은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에 따라 그러면 그거 듣는 거고 의견을 들어 하는 거는 그 사람 말을 참고해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방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해라. 이것도 방기에 한 번씩 체크리스트 만들어라. 자, 넘어가 볼게요. 8번. 그 다음에 56페이지 8호 위에서 6번째 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도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방기하라. 이것도 매뉴얼 만들어서 6개월마다 체크리스트 만들어라.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등 대응 조치. 중대 산재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을 만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법입니다. 그죠?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얘기는 사내하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내하도급의 경우에 만약에 무슨 여기에 쌍용 양재 시멘트가 있다. 시멘트 사내하도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방기 1회 이상 점검해라. 그래서 가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도급, 용역, 위탁 등. 여기서 지금 도급, 용역, 위탁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도급이든 용역이든 위탁이든 위임이든 어쨌든 이 때문에 돈 벌려고 온 사람 그 얘기입니다. 등이란 말이에요. 법령에서 등하는 거는 예시주의인 거고, 그죠? 등이 없으면 열거주의인 거고, 그죠? 아까 염소, 양, 돼지, 소 이거는 열거조항. 등 이렇게 나오면은 비슷한 거 전부 다 얘기죠, 그죠? 비용에 관한 기준. 그 다음에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이거고. 자, 다시 앞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법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53페이지. 지금 우리가 4조에 한 걸 갔습니다, 그죠? 53페이지 보면 4조. 자, 4조는 뭡니까? 광산에서 내 근로자가 중대재해 입은 거를 대비해서 해야 될 조치. 5조는 내 근로자가 아닌 사내하도급. 근데 5조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54페이지 박스 오른쪽 밑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이것도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등. 관계에서 안전보고시설 갖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당연히 하도급이 많겠지.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된다. 아까 쭉 보게 그게 4조의 조치입니다. 계획서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거. 그래 결국 이래나 저래나 똑같은 계획서 만들어라라는 얘기인데 해야 한다. 요거 쭉 쳐보세요. 다만 여기 키워드인데 보면은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은 사내 하도급의 경우에는 같이 촉대 배우고 준비해라. 협력사 근로자까지.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 하도급은 그거는 책임 안 져도 되고 실질적인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인 지배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시설은 공장을 얘기하겠죠. 공장은 작업 장소, 장비, 탕캐는 기계라 같이 그런 거겠지.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그럼 이거는 노동부 지금 해석은 실질적인 지배 운영은 뭐냐? 사내 하도급은 실질적 지배 운영을 안 보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데
좀 딴 데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냥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그건 그대로 알아서 임대하시고 그 기계도 자기네 기계고 다만 원청으로부터 도급 계약에 의해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해. 그러면 실질적인 지배에 대한 판단이 뭐냐? 여기서 임대 계약도 그렇게 실질적인 건 이 사내에 있으면은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다고 봐요, 원청이. 사외에 있으면은 딴 살림으로 보고 실질적인 지배권이 없다고 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되는 하청업체에 대해서 지금 요 얘기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원청을 어디 똑같이 챙겨라라고 하는 게 법인데 그 하청업체는 어디냐? 사내에 있는 경우. 사외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릴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야 될 거는 53조도 볼 필요도 없고 54페이지 박스 오른쪽에 쫙 있잖아요.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박스 오른쪽에 쭉 있는 거 그 다음에 56페이지 박스에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한 6, 7번째까지 요거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회사가 해야 될 조치사항. 내용은 뭡니까? 계획서 만들어라. 두 번째 매뉴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뭐 6달 만에 한 번씩 체크리스트 만들어 점검해라. 돈 주고 뭐 사람 주고 이거 해라. 큰 틀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전부가 다 계획에 관한 거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러한 걸 안 한 거하고 사람이 죽은 건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형법 본질로 돌아가서 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학자들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내용은 이게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는 마무리하고 22페이지에 제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이걸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금 강의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지금 저희들도 요즘에 법인에서 뭘 하는가 하면 LG전자는 사내 한옥하고 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창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려고 거기 올인하고 있다. 거기를 하면서도 우리도 또 쟁점이 되는 거는 노동부에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노동부에 있다고 노동부 사람 말이 정답이냐 그건 아니죠. 저는 얼마든지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일단은 중국 안 서니까 이왕이면 거기 얘기를 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쟁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우리가 명피용으로 대기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를 이렇게 법에서 하라는 걸 쭉 만들어요. 뭐 계획서도 만들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놓고 노동부에다가 일부러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법에 보면 뭘 만들도록 돼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런 형편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이 정도 목차 정도만이라도 해서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정도 만들면 이 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질의를 일부러 질의를 해놓으면 노동부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한지 알려다하고 됐으면 됐다. 그럼 그렇게 해서 회신을 받아놓으면 사고가 나도 일선의 근로감독관한테 10일 못 걸죠. 야, 너 장관이 괜찮다고 했는데 네가 뭐지 층에서 그건 요령이죠. 그죠? 요령.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현대건설도 그렇고 뭐 LG전자 이런 데서도 쟁점 사안을 쭉 질의서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노동부에 질의해놓자. 질의해서 딱 받아놓으면은 그럼 뭐 근거에다 넣어놓으면 중대재해가 안 나야 되겠지만 나면은 근로감독관 오면은 컴퓨터 갖다 들이밀면 되잖아요. 쉽게 괜찮다는 게 뭐 저리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뭐든지 하여튼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은 매뉴얼 만드는 거든 뭐 하여튼 하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시간